것으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감미로운 노래의 서율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요. 4월 21일 라이브 오늘 멋진 신노래와 함께 특별한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지난 3월 31일에 개관한 정호승 문학관인데요. 조금 전 들으신 시 노래의 시를 직접 쓰신 분이자 이 문학관의 주인공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의 RM이 즐겨 읽는 구절이라고 해서 널리 알려진 시구가 있는데요.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이 시를 직접 쓴 우리나라 대표 서정시인 정호승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제가 정호승 작가님 처음 뵙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조금 놀랐어요. 너무 세련되시고 마치 여의도의 증권맨, 금융맨 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마땅하게 좀 이렇게 옷을 갖다가 넥타이를 매는 것이 아무래도 제 네. 나이에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예. 태어나신 곳은 경남 하동이고 네,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뒤로 이제 대구로 오셔서 쭉 대구는 사신 이제 거죠. 부모님들의 고향이고 예. 또 제 할아버지의 고향이고 근데 제 아버님이 은행원이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향에서 근무하시기 위해서 대구로 정거를 오셔서 예. 지금 바로 문학관 건너편에 기와집을 한 채 지어서 이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여기에서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삼덕초등학교, 삼덕초등학교. 개성중학교. 그래서 이렇게 쭉 범어천 뚝길을 따라서 예. 삼덕초등학교 뚝길을 따라서 동식역 건너서 이렇게 걸어가면 되잖아요. 바로 이 근처네요. 예,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범어천에서 썰매도 타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헤엄도 치고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지금 문학관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옛날에 배추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요? 아, 정말요? 그래서 배추밭이 겨울이 되면 이제 작물을 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 아이들의 저를 비롯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거죠. 아, 진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예, 연날리기. 바로 여기에서 연날리기, 정월 보름에 지물놀이, 그다음에 땅 따먹기, 채기차기, 팽이 돌리기. 그다음에 이 범어천에서 물고기 잡으면 엄마가 매운탕도 끓여주시고 뭐 그런 시절입니다. 눈도 참 많이 내렸어요. 대구에 눈이 많이 내려요? 대구는요 겨울에 눈이 참 많이 내렸어요. 지금은 전혀 안 오거든요. 눈사람을 제가 얼마나 많이 정말요? 제가 아마 제 옛집 범어천 일대에서 청소년기에 만든 눈사람이 아마 100사람도 넘을 거예요. 겨울만 되면 눈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범어천을 통해서 자연을 배우고 네. 그다음에 인간을 배우고 그리고 제가 문학을 꿈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어천은 내 문학의 고향이자 모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겨울이 되면 이 배추밭에서 놀았던 네. 이 공간에 제 문학관이 들어섰다는 것은 네. 저로서는 한없는 네. 감사와 축복이다. 그렇죠. 그리고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예. 시청자 여러분은 우리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큰 대구와 연이 있는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미리 둘러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왔어요. 네, 정호승 문학관을 사실 오래전부터 기다렸고 딸아이는 울산에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말은 1박 2일로 대구를 한번 투어해보자. 봄기라는 그 시를 읽어보면 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또 뭔가 이제 그 봄처럼 또 시작하는 네,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서 뭔가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인님의 그 유년기를 보낸 바로 이제 그 옛집 앞에 네, 생겼다는 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네, 정말 제가 중간에 나오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그거 미처 못 봤습니다. 네, 네. 문학관을 미리 둘러봤는데 네. 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한 권의 시집을 내기 위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했던 그 흔적들을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인상이 깊었고 또 어린 시절 음. 상장까지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아, 예. 좀 유년 시절부터 문학소년이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네. 혹시 그때 좀 기억나세요? 어떻게 시를 쓰게 됐는지도 처음에? 저는 개성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김영랑 시인의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그 시를 이제 배웠습니다. 네. 아마 지금도 교과서에 나올 교과서에서 겁니다. 그 시를 예, 예. 배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국어 선생님이신 김진태 선생님, 아동문학가이자 수필가이자 또 소설가이도 하신 선생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죠.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시를 가르치시고 나서 다들 집에 가서 시를 한 편씩 써오느라 숙제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자갈밭에서. 자갈밭에서. 예, 이 예. 범어천이 이제 겨울이 되면 물이 마르고 네. 이렇게 자갈이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갈밭 위를 걸어가면서 한 소년이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하지? 그리고 엄마는 왜 가끔 내한테 화를 내실까?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춘기적 어떤 생각들을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연구본을 하고 행가리를 해서 네. 그 시를 처음 써갔어요. 처음 쓴 처음 쓴 시였죠. 거죠. 혹시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교 2학년 때 14살? 14살 예, 때 14살, 처음으로 15살. 쓴 예, 시가 예, 예. 자갈밭에서. 그런데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숙제 다 해왔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키가 작으니까 네네. 앞에 앉아 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저를 딱 지적하시면서 호성이 너 숙제 해왔나?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해왔으면 일어나서 읽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숙제 안 하고 해왔다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읽었더니 자갈밭에서 하고 읽었더니 선생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저희들은 그때 박박 깎은 까까머리입니다. 네네. 예.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호성이 너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시인이 될 수 있겠다. 와, 이렇게 그때부터 칭찬을 알아보셨네요.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칭찬이 제가 시를 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뒤로 이제 대표로 교내 100일장에 참여하게 됐는데 100일장 뜻이 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네. 교내 100일장이 봄날에 열렸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100일장 누가 나가면 좋을까?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전부 저를 지목했어요. 호승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기 운동장 저기 솔숲에 가면은 다들 모여 있으니까 거리로 가라.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네. 그냥 가방은 두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100일 동안 어디 가는 줄 알고 네. 아, 100일 동안 어딜 가는 줄 저는 아셨던 거예요? 100일장이라는 100일장이. 말의 뜻과 의미를 몰랐어요. 예. 처음 들어봐서. 예, 그래서 그럴듯하네요, 근데. 큰일 났다. 100일 동안 내가 어디 가면 엄마가 내가 어디 갔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 네. 연락도 못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제어 불이라는 주제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등불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아. 두 번째 제가 쓴 시입니다. 네. 네. 스스로 발광체인 나라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 장원이 됐습니다. 아, 역시 장원이군요. 예. 지금 여기 문학관에 그 시는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개성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상장을 주시면서 그다음에 종이를 한 장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 종이는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어요. 뭐 지금 같으면은 지금 화폐 단위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교장 선생님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네. 교내 매점에 가면 현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점심시간에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끌고 교내 매점에 갔어요. 예. 그 당시 삼립 단팥빵, 그때도 삼립 그게 크림빵이 있었나요? 네. 그 당시에 30원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한 60명이 전부 빵을 하나씩 다 먹었어요. 와.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매달 작품을 제출하고 네. 제출할 때마다 하여튼 저는 상장을 받고 또 교장 선생님이 낙관에 지킨 그 상품권 아닌 상품권을 받아서 네. 추리닝도 사고 친구들 빵도 사주고 노트도 친구들이 아주 사고 좋았겠어요. 학용품 덕분에. 일체는 다 그렇게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의 그 어떤 본질에 눈을 떴다기보다는 에이, 시를 아닙니다. 쓰면서 얻을 수 있는 네. 어떤 부가가치적인 데 제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글을 잘 써도 평생 먹고 살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지 그건 않았죠. 아니고. 또 제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가계부에 김소울 시인의 시와 같은 그런 시들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시들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 범어천에 달빛이 어리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께서도 그것을 보고 나도 시를 썼다. 네. 그런 말씀도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진태 선생님의 그 칭찬의 말씀과 예. 제 어머니의 그런 김소울 시인과 같은 시를 쓰는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시적 감수성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정우승을 있게 한 건 우리 선생님의 칭찬과 어머니의 그런 감성. 예, 네. 예, 그걸 그렇다고 그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려받아서. 예, 예. 그 당시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집안의 어려움 같은 걸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고생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시는 슬플 때 쓰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얘기해서 시의 어떤 본질을 느끼신 거예요. 시는 슬플 때 쓰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네. 네. 아, 맞아. 나도 슬프지 않을 때 시를 쓰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도 항상 슬플 때 시를 썼구나.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꽃잎처럼 흘러
우리 정호승 시인은 1972년에 등단하셔서 지금까지 뭐 동시 포함해서 1,100여 편의 시를 발표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봄길, 슬픔이 기쁨에게 등의 시가 또 교과서에 실리면서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네. 시인인데요. 80여 편의 시가 또 노래로 그렇습니다. 예. 만들어졌거든요. 네. 제가 그 김광석 씨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정말요? 그치지 않은 편지. 직접 부르시겠다고? 예. 그럼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다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많이 떨리지만. 네. 그대 눈물이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이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너무 떨려서 여기까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계속 부르실 줄 알았더니. 네, 계속 듣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네. 예. 이 붙이지 않은 편지는 1987년 1월에 그 물고문치사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시대적 죽음에 바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김광석 씨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녹음을 해서 남겨놓은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직접 지은 시가 이제 대중의 입을 통해서 계속 불려지는 걸 보면 또 기분이 어떠세요? 남다르실 것 같은데. 시와 노래는 예.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시 속에 노래가 있고 네. 노래 속에 사실은 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혹시 특별히 낭송해보고 싶으신 어떤 시가 있다면 직접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는 이 범어천 두기에 네. 수선화에게 제 시비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문학관의 그 앞 화단에도 수선화를 심어놨습니다. 봤습니다. 이제 조금 시들었지만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문학관을 상징하는 꽃이 있다면 수선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선화에게 그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네, 수선화에게 정말 너무 좋은 시네요. 네. 전 그냥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호승 네.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까 네. 가슴이 괜히 몽글몽글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시를 좀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를요? 네, 이 시는 제가 49일 때 네. 제 가까운 친구가 정말 몇 년 만에 저한테 찾아와서 네. 저한테 한 질문이 오승아 나는 요즘 너무 외롭다. 집사람한테 외롭고 자식들한테 외롭고 친구들한테 외롭고 회사 동료들한테 외롭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호승이 너는 어떠냐? 그래서 나도 외롭다. 니만 외로운 게 아니다. 네. 근데 외로움은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이다. 우리에게 죽음이 인간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본질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로움도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다 됐으면 왜 외로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아, 내가 사람이니까 외롭구나. 네. 인간이니까 외롭구나. 외로우니까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네. 친구한테 해준 말 한마디 외로우니까 사람이잖아 한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아서 정말 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네. 이런 아. 시의 첫 구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간의 본질은 외로움에 대한 고찰에서 나온 시가 바로 수선화액이다. 외로움의 색채를 이런 수선화의 꽃빛과 같다 라고 생각했던 제가 거죠. 오늘 입은 이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다가 오늘 많이 외로워 보이십니다.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외로움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정호승 시인만의 생각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 이곳 정호승 문학관이 아닐까 네, 네. 싶은데요. 이곳이 앞으로 좀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신가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가 보면 내 마음이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네. 그렇죠. 내가 어딘가 오늘은 어디 가서 좀 편히 쉬고 싶다. 맞아요. 나 혼자, 네. 내 홀로. 그랬을 때 이 문학관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네. 이 문학관의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큰 위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분야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시민과 수성구민들이 이 다목적호를 적극적으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했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시도 문득 찾아서 읽어볼 수 있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올라가면요 시를 읽을 수밖에 없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이브 네. 오늘은 정호승 문학관에서 정호승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흔히 이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따스한 봄도 책 읽기에는 정말 좋은 계절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원한 나무 아래서 책 한 권 읽어보시거나요. 새롭게 개관한 정호승 문학관에서 문화 산책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넘어질 때마다 국물 위에 넘어진다. 나는 일어설 때마다 물을 짚고 일어선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만 꼭 넘어진다. 오히려 넘어지고 있으면 넘어지지